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시청 중인 멤버가 없어. 좋아, 잘 들리겠지. 자, 오늘 해볼 거는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원래 이제 한 3, 4년 전까지 수능 교과 과정에서도 연력학 부분이 아주 자세히 나왔었거든요.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까지 다 다뤄졌었는데 그 3, 4년 전부터 그 엔트로피하고 깁스 에너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수능 교과 과정에서는 엔탈피만 가리키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이제 상위권 대학 입시에는 그 연력학이 알게 모르게 아주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뭐 수학적인 부분까지 파고들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말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연력학을 어떻게 화학 반응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소개해드릴 문제는 10번. 10번.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온도 변화에 따른 순물질의 상태 변화, 요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가 그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크게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놀라웠게도 이제 나와 있는 10번 문제 이게 그 작년 서울대 문제예요. 작년 서울대에서 요 주제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그 주제를 객관식 형태로 이제 바꾼 다른 어떤 문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서울대에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풀어보면 쉽게 보이거든요. 쉽게 보이는데 제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이런 게 숨어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거기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y축이 온도고요. x축이 요거 이제 가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가열 장치를 놓고 어떤 순물질에다가 열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열 시간이라는 게 이게 이 뭐냐면 시간당 공급하는 열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사실 저 가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경우 이제 공급한 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디에다가 했느냐, 사실은 뭐 순물질 천지백깔이 많죠.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순물질을 얘를 누구를 들었냐면 그 유명한 H2. 왜냐면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물질이 H2O니까요. 홍보에 맞아요? 그럼 이제 그 결과가 여기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짜자자잔, 그다음에 짜자자잔, 그다음에 짜자자잔, 그다음에 짜자자잔 하고 다시 또 짜자자잔,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예상을 했겠지만 이게 지금 그 순물질인 H2O에 대한 가열 곡선이라고 하면 요건 사실은 조금 그 공부가 익숙한 사람들은 중학교 때에도 이런 비슷한 그래프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뭐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H2O에 대한 거라면 이게
0도씨. 그 다음에 여기가 100도씨. 자, 그리고 사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지금 이건 어떤 조건이겠어요? 1기압의 등압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맞나요? 등압 조건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0도씨보다 낮은 상황, 여기에서 이제 얘가 어떻게 존재할 거냐면 바로 얘를 이제 구분을 좀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 H2O가 이제 어떤 조건이겠어요? 0도씨보다 낮은 조건이니까 바로 아이스, 얼음으로 존재하는 구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도씨에서 100도씨는 얘가 이제 뭐로 존재할 거냐면 바로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100도씨보다 이상의 조건에서는 바로 웨이퍼, 증기로 존재하는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0도씨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얘를 정상 어는 점, 그다음 여기에 있는 100도씨는 정상 끓는 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홍우 정상 끓는 점이 정의가 뭐죠? 정상 끓는 점. 뭐가 1기압이죠? 정상 끓는 점의 정의? 이거 봐. 자, 0 틀리게 대답한 건 아닌데 정확한 정의는 이겁니다. 우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예, 외부 압력이 1기압으로 보통 작용하는 게 보통의 실험적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 어떤 상황을 뜻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H2O라고 했죠. 그럼 아래쪽에 H2O 리퀴드, 위쪽에 H2O 베이퍼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외부에서 1기압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스톤이 스톱, 정지해 있는 상황. 그러면 이때 이 내부의 압력도 뭐가 되겠어요? 1atm이 되겠죠? 이럴 때 이 물질이 H2O면 이때 온도가 100도씨거든요. 그러면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증기압이, 다시 지우개, 순물질의 증기압이 1atm이 될 때의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1기압 압력을 주는 건 맞는데 이 1기압으로 외부에서 압력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이 내부 증기압을 1기압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 끓는 점의 정의는 증기압이 1기압이 되게 해주는 온도,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한다. 이런 정의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수들은 이런 정의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막 툭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잘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시다시피 여기 정상 끓는 점이고, 그럼 이때 정상 어는 점, 정상 어는 점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 어는 점은 1기압에서 그 액체하고 고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온도를 또 정상 어는 점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정상 끓는
상태 변화 온도라고 하면 자, 똑같이 1atm인데 피스톤이 정지해 있을 때 이렇게 리퀴드하고 솔리드가 공존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 이면은 H2의 경우 0도씨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상 끓는 점이다, 정상 얼은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조건 순물질. 순물질이 왜 중요하죠? 예찬, 이게 순물질인 게 왜 중요하죠? 순물질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순물질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순물질이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100도씨에서 계속 100도를 유지하면서 그 액체가 기체로 이제 상태 변화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뭔가 뭐 설탕이나 소금 같은 이런 용질들이 들어있어서 혼합물이 돼버리면 이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가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100도씨에서 상태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100도씨 이상에서부터 상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이런 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라고 하죠? 종우 이런 거 뭐라고? 끓는 점 오름 하겠죠? 끓는 점 오름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끓는 점 오른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약간 이렇게 또 이렇게 비스듬히 다른 기울기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이런 거를 우리가 혼합물에서의 상황이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근데 또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혼합물에서는 또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온도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죠? 네. 자, 이런 현상은 뭐냐면 실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여기 이제 혼합물에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외삽을 했을 경우 여기 이제 만나는 요 온도 있죠? 요 온도? 요 온도가 사실은 그 용액에서의 끓는 점 오름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갑자기 그 끓는 점 오름에서부터 사실은 온도가 변하면서 용액 내부의 몰랄 농도가 변하니까 그 몰랄 농도가 변함에 따라 또 이렇게 그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패턴이 온도가 변하는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끓는 점 오름이나 용액의 농도 변화와 무관하게 갑자기 이렇게 이제 온도가 더 고온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과가열 형태죠. 그래서 과가열이 나타나면서 분명 꽤 고온의 온도인데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지 않고 계속 액체 상태로 머무르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온도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온도가 툭 튀는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과가열이 나타나지만 뭐 과가열이 영원한 게 아니라 열을 계속 가하게 되면 어쨌거나 상태 변화를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증기가 나타나게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증기가 나타나는 혼합물 구간을 이렇게 외삽을 해서 나타난 요 점을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나는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부터 계속 이제 그 혼합물 용액이 액체다가 순물질이면 여기서 기체가 나타나는 상태 변화가 진행이 되는데 혼합물이면 여기서 조금 더 기체가 나타나지 않고 액체로 머물러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그 혼합물의 증기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혼합물의 증기 상태가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또 혼합물인데도 계속 액체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로 머무다가 온도가 너무 고온이어서 갑자기 여기에서 그 혼합물 액체에서 증기가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거죠. 증기가 확 나타나서 여기서는 혼합물 액체인데도 액체 용액과 증기가 같이 나타나는 구간이 관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의 어떤 온도 조건을 외삽을 통해서 여기를 찾으면 여기가 이 혼합물 액체의 증기압 오름이 끓는 점 오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상 끓는 점을 언급을 할 때는 혹은 정상 어는 점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순물질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홍우 알겠죠? 홍우 오늘도 졸리죠? 괜찮아요? 좋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게 아이스고 요게 워터고 여기 이제 베이퍼 요 구간인데 놀랍게도 요 구간에 이상한 기울기가 만들어지죠. 보이세요? 그럼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뭐냐? 자, 저기 바로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이 비열. 비열이라는 표현 기억하죠? 그렇죠? 비열. 그래서 사실은 또 비열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걸 또 잘 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종우요? 비열이 뭐죠?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떤 물리량을 정의하라고 할 때는 그 물리량과 관계된 수식 있죠. 수식을 그대로 말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방금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우선 열 변화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Q는 MC 델타 T. 자, 요 수식은 그 사실은 좀 똘똘한 중학생들도 다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Q 무슨 물리량이죠? Q 무슨 물리량이에요? 있잖아. Q 무슨 물리량? 바로 열량 변화. 그 다음 M은 뭐예요? M 뭐예요? 바로 물질의 양입니다. 물질 양입니다. 그게 뭐 질량으로 표현되는 물질량일 수도 있고 몰로 표현되는 뭐 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 문제에서는 이게 그램으로 많이 나오고 화학 문제에서는 몰로 나오는데 뭐 꼭 그렇게 국한되진 않아요. 그래서 물리건 화학이건 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위를 보고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델타 T가 온도인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C가 이게 비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량 변화를 이런 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걸로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런 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쪽 거는 좀 거시적 변화, 아래쪽 거는 미시적 변화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비열이라고 하는 게 또 사실은 온도에 따라서 그 비열이라고 하는 게 그 온도에 따라서 사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 비열이 변하는 건 맞지만 고전역학적으로는 온도가 변해도 비열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의 온도 있죠. 뭐 끼케야 뭐 영하 10도씨에서 좀 뜨거워봐야 한 100도씨. 이 사이 온도에서는 사실 물질들의 비열은 거의 변하지 않고요. 특히나 아주 극저온에서만 물질의 비열이 온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고전역학적으로는 물질의 비열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수로 봤었어요. 뉴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양자역학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실험 기구가 더 세련되게 만들어지면서 이 비열 역시 온도에 대한 함수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건데 뭐 그거까지는 입시에 나오긴 못하니까 어쨌건 비열은 온도에 대한 상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요 비열 열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 요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양이라고 했죠. 근데 물질의 양이 지금 그 물질의 양 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단위 물질량 당. 그러면 그 단위 물질량을 뭐 그 제시된 문제는 그 물질량을 단위 물질량을 1g이라 할 수도 있고 1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내는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단위 물질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단위를 보고 아 지금 이 저자는 단위 물질량을 뭐로 정하겠다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 물질량 당. 자 dq dt. 자 요런 꼴의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 얘가 이 미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얘는 단위 물질량당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 변화율이다 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이제 뭐 수식에 기반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도씨 올릴 때 뭐 열량이 변하는 정도가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이게 그렇게 말을 써도 되고요. 만약에 그런 말이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조금 더 좀 세련되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수식을 외우고 수식을 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이 자연과학의 정의는. 그래서 단위 물질량당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 X축에 누가 있냐면 공급한 열량이 있고요. Y축에 누가 있냐면 이 온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열량이 이게 X축에 있고요. 온도가 이게 Y축에 있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 자 물질량은 뭐 얼마라고 돼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열량이 X축이니까 얘는 dx dy. 지금의 경우는 이런 꼴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뭐다? 지금의 경우는 저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그래프에서는 Y축이 온도이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의 역수를 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그래프를 보면 얼음인 영역, 워터인 영역, 베이퍼인 영역을 보면 어디가 조금 더 기울기가 급하고 어디가 완만한가요? 워터 쪽이 완만하고 아이스 쪽이 기울기가 급하잖아요. 그럼 이걸 역수를 취하면 어디가 비열이 더 크고 어디가 비열이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아이스, 워터, 베이퍼 중 이 워터 영역에서 비열이 제일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펴보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각 영역별 비열 비교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비열은 비열인데 무르, 그리고 비열은 비열인데 얼음, 그리고 비열은 비열인데 수증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의 비열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그래프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물의 경우 주어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할 거예요. 그죠? 완만한 거니까 역수를 취했을 땐 값이 가장 커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얘네들의 구체적인 값들이 제시되어 있네요. 그 구체적인 값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톤 75, 그 다음에 얼음은 38, 그 다음에 수증기는 34, 이렇게 되어 있군요. 보이시죠? 물론 거기 단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 역수, 모래 역수.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비열이라고 하면 되지 또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몰 연력량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보이시죠? 연력량의 개념과 비열의 개념은 뭐예요? 연력량에다가 비열에다가 물질량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열용량이죠. 그래서 이 몰 연용량은 비열을 표시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몰 연용량이나 비열이나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잘 보세요. 왜 얼음하고 수증기의 비열이 비슷하고 왜 물의 비열이 월등히 더 큰지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예찬? 왜 물의 비열이 월등히 더 크죠? 한 2배 정도 되죠. 그죠? 2배 정도. 홍우야? 왜 물의 비열이 더 크죠? 진짜로? 저걸 설명하라는 게 서울대 문제였어요. 왜 얼음하고 수증기의 비열은 비슷한데 물의 비열이 조금 더 크냐? 이걸 설명하라는 게 서울대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제시된 문제에서는 뭐 그걸 설명하라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 서울대 문제에서는 저걸 설명해 보라가 문제였어요. 종우, 왜 물의 비열이 더 클까요? 저도 보고 있는 사람 있나? 이놈의 비열. 아니, 비열이 아니라 이놈의 비염. 내 코는 비염, 여러분들은 비열. 응? 알겠죠? 누구야? 지호! 지호,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소리야. 지호야, 소리 잘 들려요? 하이. 잘 들려. 오케이. 그래. 그래. 반가워. 지호야, 현장에는 저번 주에 봤던 종우,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안 왔던 예찬이와 홍우가 와 있어요. 그래. 자, 잘 봅시다. 자, 종우. 왜 물의 비열이 월등히 더 클까요? 왜 클까요? 진짜 이거 작년 서울대 문제예요. 저걸 이제 설명하라가 서울대 문제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나오는 그래프긴 한데 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하라가 문제였었어요. 홍우야. 홍우 이거 후드티 학교 거예요? 귀여운데요? 좋아요. 예찬이 부럽죠? 후드티. 부럽진 않아요? 예찬이도 후드티 있어요? 예찬이 후드티 없대요. 그럼 자기네 학교 거 하나 사다 주면 어때요? 예찬아 미안. 예찬아 저 왜 물? 예찬아 화난 거 아니죠? 봅시다. 여러분도 이거 작년에 서울대 시험 쳤으면 안 됐겠네. 홍우야 다행이죠. 작년에 서울대 시험 안 쳐서 다행이죠. 근데 내가 가르쳐 줄게. 알겠죠? 자, 뭐냐? 4. 이게 뭐냐면
물질 내 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식이 많을수록 비열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많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꼭 이런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물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은 그냥 다른 여타의 물질들에 비해서 그냥 물은 우리가 비열 크다 그래요, 비열 작다 그래요. 그냥 우리 보통의 그냥 일상적 상식으로는 비열 크다고 하잖아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왜 예를 들면은 지금 한낮에 뭐 예를 들면 한여름에 막 뭐 백사장 같은 데 가면 막 표면 백사장 온도가 40도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백사장 온도가 40도가 넘는다 하더라도 물의 온도는 40도까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 더운 날도 물은 빨리 따뜻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엄청 추운 날이어도요, 육상은 뭐 영하 30도, 영하 40도가 돼도 바다는 여전히 얼지 않고 바다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세상에서 물은 매우 비열이 크고, 그래서 그 물이 가득 들어있는 이 바다, 비열이 큰 이 바다 덕에 우리 지구의 그 기온이나 어떤 기후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다, 이런 말이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홍우야? 홍우 또 잘나고 그러죠, 지금 또. 아, 진짜, 진짜, 홍우야, 진짜, 저기 보고 있는 지호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홍우 오늘도 자는구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호가. 그렇죠, 홍우야. 홍우 힘내주세요, 알겠죠? 아, 진짜. 뭐 예찬이는 뭐 어깨 담 걸렸어요? 이거 어깨 이렇게 쓰담쓰담 하는 거예요. 자, 예찬이, 이거 알겠죠? 알겠죠? 이 사람 잘 봐요. 자,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면 보통 비열이 큰 건데, 그러면 비열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온도가 조금 올라가요? 열량이 들어왔을 때. 비열이 클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온도 변화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을 하죠. 그러면 왜 열이 들어왔는데도 동일한 열량이 들어왔을 때 온도 변화가 더 작으냐? 그 열을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홍 이해했죠? 진짜 뭐 말을 해도 진짜 홍 뭐 맨날 무섭게만 보고. 홍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얼음의 경우. 자, 얼음은 H2O 분자가 그 고체 결정 안에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얼음이니까. 얼음이니까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공급되었을 때 그 열을 어떤 식으로 분산시켜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얼음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 이제 H2O. 자, H2O. 루이스 구조를 그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H2O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얼음이니까 이 얼음 분자는 막 움직이겠어요? 꽤 가만히 있겠어요? 얼음이니까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얼음이니까 어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 산소, 수소, 산소 사이에 홍우야 무슨 결합을 하겠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수소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수소 결합을 하는 상황에서 외부에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됐다. 그럼 그 열 에너지를 여기에 있는 이 얼음은 어떻게 분산을 시키냐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요 산소,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요 산소, 수소 요 둘이가 원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결합 기위가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수소 결합을 중심으로 얘가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산소하고 수소가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뭘 할 수 있다? 진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 활발한 병진이나 더 활발한 회전 같은 건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얼음이라서 고정적이라서요. 그래서 병진이나 회전 이런 건 어렵겠지만 수소 결합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진동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에이.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축, Y축, G축으로의 세 가지 진동 운동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의 진동은 바로 수소 결합력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겠죠. 혹은 뭐 수소 결합력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분자간 인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수소 결합 역시 분자간 인력의 한 종류니까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뽀로로 진동을 하면서 이 수소 결합력이 여기서 변하고 있구나. 알겠죠? 그래서 얼음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그 얼음에서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력의 변화가 생기면서 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홍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X축, Y축, Z축 몇 가지? 세 가지. 됐죠? 세 가지. 그러면 이때 이 세 가지 변화 방식에 대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하나 해볼 수가 있느냐? 요렇게. 그러면 이때 CB.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정적 몰비열이라고 하는데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의 비열 표현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비열을 근사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얼음의 경우는 요렇게 2분의 3 곱하기 2 기체상수 R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 있죠.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 3은 뭐냐면 바로 X축, Y축, Z축 세 가지 그 에너지 분산 방식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2를 한 건 뭐냐면 이 진동을 통해서는 분자의 운동과 분자 간 위치 에너지 변화 모두로 열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어요. 자, 뭔 말이냐면 어떤 두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가 어쨌건 진동을 하잖아요. 진동을 하면 진동 자체도 운동이에요, 운동은 아니에요? 진동 자체도 운동이죠. 이 진동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외부 열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두 분자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면 그 수소 결합력이 때로는 약해지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하는 이런 그 결합력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분자 간 인력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자 간 인력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 분자 간 인력의 변화에 따른 위치 에너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위치 에너지 변화 덕으로 또 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자 사이에 진동이 벌어지면 진동 하나당 두 가지 방식으로 열 에너지가 분산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동 하나당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데 그 진동이 X축, Y축, Z축. 왜냐하면 얼음이라고 하는 건 3D 물체이기 때문에 3D에서 X축, Y축, Z축의 진동이 평균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본다면 그 세 가지 축 방향에 대한 진동에 각 진동 하나당 두 번씩의 에너지 분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비열은 요 6가지 방식으로 에너지가 분산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2분의 R 요걸 이제 곱하는 건 이건 이제 물리학에서의 등 분배 원리라고 하는 건데 뭐 더 자세히 얘기할 건 없지만 물리학자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냐면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를 분산하는 방식 하나당 2분의 R이라고 하는 비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물리학자들의 그냥 근사적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등분배 원리를 그냥 받아들이시고 요 6가지 원래는 3가지인데 한 방식당 곱하기 위해서 총 6가지 방식의 그 비열이 그러니까 뭐냐면 열 에너지가 분산되고 그 열 에너지가 분산되는 한 방식당 2분의 R만큼의 비열이 나타난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 경우 정적 몰 비열은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간단히 표현을 하면 2분의 6 곱하기 R. 여기서 R은 그냥 기체상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CP. 자, 이 CP는 뭐냐면 등, 앞, 몰비열. 자, 등압 몰비열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실험을 어디서 진행하고 있어요? 일기압의 등압 조건에서 하고 있죠.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열 역시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의 비열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의 비열은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여기에 있는 CV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기체상수를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연력학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냥 인정을 하시고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어주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바로 2에 6 더하기 2 R 해서 이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기체상수 이 값이 얼마예요? 얘잖아, 이 값이 얼마예요? 기체상수 값 얼마예요? 8.31 줄 켈빈 몰 이래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8.31 곱하기 4 하면은 30점 넘죠. 30점 넘잖아요. 30점 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뭐 저렇게 38을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지만 대강 이런 식으로 근사적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홍은 알겠죠? 홍 힘들죠? 나 진짜 홍 힘내주세요. 홍이 막 울 것 같아요. 막 우리 가여운 홍이. 자, 조금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두 번째 E. 두 번째 E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수증기의 경우. 수증기의 경우. 자, 수증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H2O, H2O. 자, 요 둘 사이에 잘 보세요. 둘 사이에 거리가 가까운 게 수증기예요? 거리가 먼 게 수증기예요? 홍우야?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먼 게 수증기예요? 가까운 게 수증기예요? 수증기의 특징. 거리가 먼 거. 이게 수증기의 특징이죠? 정도 맞아요? 그러면 거리가 멀다면 요 둘 사이에 분자 간 인력
혹은 수소결합. 얘잖아. 어떻게 써요? 거리가 멀면 둘 사이의 분자 간 인력이나 수소결합은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바로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증기에서는 뭐 저기에 있는 분자 간 인력이나 수소결합이 그냥 근사적으로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기체 상태에서는 사실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이 아비규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H2O가 이렇게 다 똑똑똑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떤 기체는 물 분자가 한 두어 개 뭉쳐 있는 물 분자 기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디서는 뭐 한 열댓 개 모여 있는 물 분자 기체, 그리고 진짜 혼자 떨어져 있는 물 분자 기체 천지백가리로 사실은 다 섞여 있어요. 완전 짬뽕이 완전 짬뽕. 그래서 모든 물 분자가 다 이렇게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로는 아니에요. 어떤 수증기에서는 물 분자가 한 열댓 개, 여기는 뭐 백 몇 개, 여기는 진짜 한 개, 뭐 이런 게 막 천지백가리로 다 섞여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근사적으로 전부 다 물 분자들끼리 다 하나하나 똑똑똑 다 떨어져 가지고는 그냥 수소결합이나 분자 간 인력을 무시한다. 이렇게 쳐보자 이런 말이죠. 이건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저 H2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그러면 이때 H2O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Z축, X축, Y축. 자, 3차원에 있는 분자기 때문에 X축, Y축, Z축 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얘는 X, Y, G축으로의 병진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병진운동의 뜻이 뭐죠? 종우의 병진운동의 뜻이 뭐예요? 병진운동의 뜻이 뭐냐면 무게중심이 계속 움직이는 걸 병진운동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쭉 진행하는 거예요. 즉, 이 H2 분자는 X축, Y축, G축 어디로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열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또 뭐도 가능하냐면 X축, Y축, G축 중심의 회전운동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각 축 방향으로 얘가 요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이게 그냥 어떤 분자라고 합시다. 하나의 분자. 이 상태에서 얘가 X축이건 Y축이건 G축이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병진운동이라면 움직이다가 다른 분자랑 탱 하고 충돌한 거예요. 다른 분자랑 탱 하고 충돌을 한 거야. 충돌하면 원래는 병진만 하려고 했다가 다른 분자랑 충돌을 해버리면 얘가 무게중심에서 비껴 충돌을 하게 될 경우 뭘 할 수 있게 돼? 회전을 할 수 있게 되지. 이 회전 역시 뭐를 분산시킬 수 있다? 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병진운동 몇 가지 나타나요? 세 가지 나타나죠? 회전운동도 X축, Y축, Z축 방향축 중심으로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CB 요렇게 여기서의 3은 뭐냐면 세 가지 병진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3은 뭐겠어요? 세 가지 회전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외부에서 공급된 열에너지를 수증기는 세 가지의 병진과 세 가지의 회전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정적 몰 비열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CP
지금의 등압 과정에 등압 몰비열은 여기다가 R을 근사적으로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죠. 되십니까? 됐죠? 이 또한 대략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뭐 35쯤 나오겠죠. 왜? 얘가 8.314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오! 누구랑 비슷해졌어요? 누구랑 비슷해졌어요? 아까 얼음에서의 비열 계산하고 비슷해졌죠. 얼음도 비열이 대충 이 정도 나왔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지금 이 계산은 굉장히 러프한 계산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근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근사적인 아이디어 속에서도 희한하게 얼음하고 수증기는 비열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하고 수증기에서 비열이 비슷해지는 이유 뭐라고요? 얼음에서는 몇 가지 방식으로 열에너지가 분산된다? 진동 3가지 방식으로 열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수증기에서는 병진하고 회전으로 열에너지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얼음하고 수증기의 비열이 비슷해지는 수준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찬아 알겠죠? 알겠죠? 홍우 알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기에 있는 물은 왜 저렇게 비열이 더 커졌는지 그러면 이런 식의 계산을 통해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요? 해볼 수 있겠어요? 2배 정도 되죠. 그렇죠. 2배 정도. 그러면 왜 물에서는 저렇게 비열이 저렇게 확 큰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우의 힘든 눈빛을 보고 안 쉴 수가 없겠어요. 홍우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